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는 백자의 비밀, 조선이 망한 이유. 굉장히 참 거창한 그런 얘기인데요. 제 취미 활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의 취미는 어,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도자기를 직접 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출장을 가게 되면 항상 그 나라의 박물관을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 보는 것도 도자기입니다. 근데 이 도자기라는 것이 참 묘해서요. 그 도자기를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의 군민성은 이렇고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쳐왔구나라는 그런 인류 문화사적인 데이터가 바로 그 도자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요. 침팬지하고 달라지게 된 분수령이 저는 바로 이 네, 도자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도자기는요. 글쎄요, 네안데르달인인지 북경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원시인이 그 옛날에도 채집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관할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햇빛에 말렸던 것이 아마 최초의 도자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사람은 불에다가 음식을 구워 먹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불에 닿는 순간 완전히 문명이 싹트게 됐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 바로 도자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흙과 불이 만나서 불의 힘이 세면 셀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자기가 점점 단단해지는 그 원리가 인간을 이렇게 침팬지와 다르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보시는 이 토기가 처음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한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저 도자기 토기는 아마도 그 진흙으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불 속에다 넣어서 구워냈던 것이 우리 과거에 역사책에서 많이 보던 무문토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바로 저런 토기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신라시대에 유명한 기마상 같은 이런 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저런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요. 이 그리스 시대가 되면 이와 같이 토기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려서 만들만들하게 만들어낸 도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가마가 발달해서 그 열의 온도가 세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런 인물 모형들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이 울퉁불퉁한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저런 도기들이 아주 유명하죠. 저런 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계가 발전해서 가마를 인간이 잘 만들어내서 열의 온도를 더 높여서 1200~1300도까지 가마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다음 단계의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석기라는 건데요. 저렇게 생긴 건데 가끔 일식집에 가면 나오는 컵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한 그런 도자기를 보실 겁니다. 그게 석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의 박물관을 갔는데요. 대부분의 민족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석기까지를 대부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그릇은 참 어려워서 그 다음 단계까지 만들어낸 민족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네, 자기입니다. 자기라는 거는 가마의 온도가 1350도까지 돼가지고 너무 열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흙이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어떻게 되는가요? 흙이 유리처럼 맨들맨들하게 돼버려서 흙과 유약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유리처럼 돼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 단계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백자, 우리 국보 258호에 바로 이 청화백자인데요. 이런 하얀 도자기, 하얀 자기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야말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 자기라는 기술이 그냥 듣기에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세라믹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첨단 소재의 원료가 되는 바로 그 세라믹인데요. 이 세라믹 이 기술을 특히 하얗게 자기를 만드는 이 기술이 이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두 나라만이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중국과 조선이었습니다. 하이테크, 요즘 우리 삼성전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 백자 기술을 갖고 있는 첨단 국가였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감상할 만한, 이것도 국보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새도 있고 매화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조죽문호라는데요. 이것도 국보 그릇입니다.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나고 잘 아름답죠.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의 문화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르죠? 이건 고려 시대의 자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청자입니다. 이것은 색깔이 비치 색깔이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죠. 화려하죠. 그러나 아까 본 백자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국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칠보 투각 화로 향로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정말 조형미가 뛰어나고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죠. 고려 시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그릇이 조선이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아까 제가 박물관을 가서 봤다 그랬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처음부터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자기를 보면 이렇게 발전된 경로가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급격하게 도자기들이 바뀝니다. 백제 고려 시대까지는 토기가 유행하다가 고려가 되면서 완전히 청자로 갔다가 조선이 되면 청자의 기술은 사라지고 하얀 백자를 만드는 백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민족성하고도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두 그릇은 94년, 96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세계 최고가를 받았던 우리의 도자기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청화백자는 당시에 308만 달러, 당시로선 세계 최고 가격 30억이었죠. 그 다음에 96년에 바로 이 용문호라 그러나요? 바로 이 문호, 이 항아리가 당시로선 최고 가격이었던 947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록 갱신을 했던 바로 이 백자 항아리, 조선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백자였습니다. 지금은 넘버원이 이 찻잔입니다. 이것은 3,800만 불의 작년에 그 소더비에서 기록한 세계 최고가인데 중국의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이 도자기 가격을 굉장히 중국 도자기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도자기 가격의 최고가는 우리의 도자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도 청화백자의 우리 도자기죠. 참 아름답죠. 조선의 백자는 굉장히 단아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조형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달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요. 아무런 저것도 없습니다. 문양도 없는데 저 항아리가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끄는 우리의 문화재고, 저거는 국보 310호입니다. 글쎄요, 조금 찌그러든 듯하면서도 왠지 아름다운 저 모습이 백자의 우리 조선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화려하지도 않고 사치스럽지도 않고 저런 맛이 세계 사람을 매료시키는 조선의 맛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고려의 화려함과 그 사치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백자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 최고의 도자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3,800만 달러짜리 중국의 도자기가 아닙니다. 실질적 가격에 있어서 최고의 가격은 바로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저 주발들이 세계 최고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주발이 뭔지 아십니까? 막사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서민들이 막걸리도 먹고 밥도 먹고 국그릇을 먹던 바로 그것이 세계 최고의 가격을 가질 수 있는 도자기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엇이죠? 이게 막사발이죠. 근데 이것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됐던 하나의 원인이 됐던 바로 도자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이것을 이또자완이라 그러는데요.
다도에 있어서 독일어서 이 차를 먹는 다도에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한 100개도 안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격이 최소한 100억엔은 넘습니다. 좋은 건 한 200억엔까지, 2천억 정도까지도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우리 농촌에 이런 농민들이 먹던 바로 그 막사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남쪽 땅에 가면 파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다이묘들이 조선을 침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귀중한 보물이었죠. 우리는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참 굉장히 예술적이죠. 보시기도 알겠지만 금이가 있고, 저 안에 된장국의 찌꺼기, 막걸리의 찌꺼기, 손때 이런 것이 묻어져 가지고 결국 저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바로 우리의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도자기 막사발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저러한 도자기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는데, 이웃 나라는 그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이 일본의 다이묘들은, 조선을 침략했던 다이묘들은 경쟁적으로 조선의 우수한 도공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해주고 장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조선의 도공들은 우리 아까 본 그런 마스터피스, 달 항아리에서부터 청화백자서부터 있는데요. 그 사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적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분들은 주로 관노들이었습니다. 천민들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조선의 도공들은 굉장한 우대를 받으면서 거기서 예술원을 살릴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이상평이라는 분이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백토를 발견하고 일본 최초의 하얀 백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선은 백자라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 도공이 만들어낸 아리타야키 이마리야키라는 일본의 도자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불과 3, 40년도 안 돼서 조선 도공이 만들어낸 도자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형태는 달 항아리인데요. 어떻게 됐죠? 색깔이? 우리나라의 백자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파란색, 아니면 철사라 그래서 굉장히 짙은 브라운색 외에는 문양을 쓰는 색깔이 없는데, 이거는 금빛도 들어가 있고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 파란색도 들어가 있고 화려해집니다. 그죠? 조선에서는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한 어떤 도구마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는 마음대로 예술의 혼을 불사르게 됐다라는 것이, 물론 조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만 왜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물론 이것은 조선의 것과 일본의 것과 그리고 첨단 중국의 것들이 섞여서 하이브리드로서 만들어낸 도자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화려함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한테 엄청난 찬스가 왔는데요. 세계 도자기 시장을 주름잡던 것이 중국의 경덕진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청화백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덕진요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옮겨가는 전란 중에 경덕진요가 완전히 불살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의 도자기 무역, 도자기라는 명칭이 우리는 차이나라고, 또 고유명사가 차이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이유죠.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도자기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호 자체가 도자기의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런 도자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자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일본의 땅에서 그보다도 더 우수한 일본의 조선도공이 만든 도자기들이 있다는 걸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러한 도자기를 수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가 이 도자기 무역을 통해서 일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로 조선의 도공이 끌려가서 조선 도공이 자리를 잡은 곳은 규슈 지역입니다. 조슈, 사스마 이런 지역인데요. 그쪽이 돈을 많이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구가 막부 장군을 쓰러뜨리는 명치유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도자기 무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도자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심수관이라는 분 여러분 아세요? 남원성에서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심수관이라는 분이 대대손손 도공으로서 거의 10몇 대째 이어가면서 도자기를 굽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수관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바로 그 도자기입니다. 조선의 도자기와 다르죠? 글쎄요, 우리 조선의 맛이 어디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파장이 유럽에도 닥치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에 여러분이 아마 여행을 가시면 베르사유 궁전이나 어딜 가더라도 포셀레인 캐비넷이라 그래서 바로 이런 동양에서 온 청아백자를 방 안에 가득 채워놓은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완전히 동양에서 오는 이 자기의 매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됐고요. 드레스덴의 작생공 아우구스트라는 사람은 이 일본에서 오는 아리따야키를 구하기 위해서요. 배가 온다 그러면 자기가 갑니다. 직접 항구로 가는데 그걸 다 삽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어떡합니까? 자기를 호위하러 온 일개 기병대 600명하고 도자기 하나하고 바꿀 정도로 그렇게 도자기에 대한 매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생공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 돈을 써가면서 남이 나라 거를 사야 되느냐, 이거 왜 우리가 못 만들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 있는 마이스터들, 장인들을 다 모아서 한번 이걸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지역,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바로 그 드레스덴입니다. 거기에 있는 마이센이라는 곳에서 1710년 최초의 유럽 자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합리주의가 이 자기라는 고물을, 옛날엔 이건 왕족들, 귀족들만이 사용을 했습니다. 조선시대나 우리 때도 이 자기는 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그런 합리주의와 이런 장인 정신들이 결합이 돼서 동양의 것을 물론 바탕으로 했지만 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의 덕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커피잔들, 그릇, 국그릇, 이게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리진이 어디죠? 조선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이제 또는 형님이나 또 언니가 결혼을 할 때 보면 백화점에 가서 혼수를 살 때 눈이 막 빠질 정도로 유럽의 도자기들, 일본의 도자기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 이쁘다 그러고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오리진은 어딜까요? 우리입니다. 조선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도 얘기한 중국은 중국 자체로 경덕진료로 세계 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부강한 중국을 만들어냈고, 일본은 백자를 가진 우리 조선 도공을 데려다가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명치유신을 하는 원동력이 됐고, 유럽은 지금도 저렇게 좋은 도자기를 우리한테 팔아쳐서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원천 기술 국가 조선은 뭘 했을까요? 거기서 조선이 망한 비밀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영정입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립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왕왕 우리는 조선에 대한 이러한 비유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다 꽃미남의 다 청년들의 좋은 왕들이고, 신하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조선의 왕이 열심히 해가지고 왕도 정치를 설립해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좋은 모습만 우리 사극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이 사람은 주희라는 사람입니다. 주자학을 창시한 사람인데요. 그 전까지 그 공자님, 맹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직접 해놓은 것을 우리가 유학이라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학문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유학에 형이상학을 부여하면서 종교적인, 결국 유교라는 것까지 승화시킨 분이, 바로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주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희가 이 유교라는 것을 만들게 됐던 것은 송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의 나라 중에 통일 국가이긴 했습니다만 제일 약한 국가였습니다. 항상 북방의 이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주자학이었습니다. 왕도 정치, 왕에 대한 충성, 그래서 대의 명분,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도 그 왕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는 아주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주자학이었는데, 바로 이 주자학을 우리 조선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아니라 호족이 있어서 지방마다 힘센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사병들도 군대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건국하자마자 이 호족들을 다 없애고 사병도 없애고 강력한 중앙 집권의 왕도 정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주희의 주자학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자학이라는 것은 대의 명분을 강조하고 이 왕과 신하의 관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관계, 그래서 무조건 왕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호족을 대신하는 엘리트들을 충원해야 되는데, 이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갖는 엘리트를 충원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바로 과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엘리트를 충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문제는 주자학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자학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적인 왕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예의 범절을 가리키는 것에 굉장히 집중적인 명분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의 도구마를 딸딸딸 외워서 합격은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라의 부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다리를 만들고, 의료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조세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감각은 없는 인재들이었습니다. 등소평 씨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가 왜 정체되어 있느냐, 아시아가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 한때는 유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유교 탓에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한다고 했었는데, 유교로 인해서 아시아가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한동안은 우리가 그 유교 동아시아가 굉장히 침체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등소평 씨는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라는 흥묘백묘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었는데, 실용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의 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 이분을 만나러 왔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 중국을 괴롭혀서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등소평 씨가 뭐라 그랬냐면, 천만에요, 우리는 공맹의 길을 가지고 당신네들을 1000년 이상 괴롭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공자맹자의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정체성을 가져왔던 하나의 길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난 다음에, 실용주의를 가지고 발전하고 난 다음에 유교가 갖고 있는, 유학이 갖고 있는 예의범절이랄지 교육열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 실용주의와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동아시아의 발전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과거 시험을 보면서 이 등용된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래에 왕이 죽었을 때 왕비와 이 서자와 공주와 왕자들은 제복을 며칠 동안 입어야 되느냐는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오른쪽에 국을 둬야 되는지 왼쪽에 생선을 둬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는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제도, 토지제도, 어떻게 하면 법률을 합리적으로 만들까, 국부를 어떻게 쌓아야 될까, 이런 개념은 배우지 않습니다. 주자학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하일기 아시죠? 박지원의 열하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를 갔다 와가지고 이 열하일기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분들이 청나라에 가서, 열하일기에 박지원이 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보고 놀란 게, 청나라에 갔더니 도로가 있더라. 그 도로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마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물동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마차에 바퀴에 달린 마차에 물동이 오가는 걸 가지고 왜 놀랐을까? 열알기에 왜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별명이 뭐죠? 랜드 오브 모닝캄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왜일까요? 조선시대 때는 번듯한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박지원이 청나라를 갔더니 심양에서 북경까지, 북경에서 뭐 상해까지 큰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마차로 물동이 오가는 걸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양에서 전주까지, 전주에서 부산까지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었죠?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잡은 고등어를 안동까지 와서 거기다 소금을 세려 부어 가지고 보부상들이 독을 짓고 오솔길을 타서 서울에 올라오면 그게 안동 간 고등어가 되는 겁니다. 왜 도로가 없었을까요?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한 마차가 다닐 만한 도로가 없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 조선에 있어서 우리 일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참 우리 이 조선이 실패하는데 결정적 역할이 한 것도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 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은 뭐죠?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자치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치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못했습니다. 외부와 외교하는 거, 중국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건 안 됐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무역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저하게 갇힌 우리나라의 도구마 속에 있는 우리의 선비들은 무역을 할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억상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이 조선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원세계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원세계입니다. 원세계가 1884년인가요? 이모군란 당시에 이모군란을 진압하러 왔을 때 나이가 23살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북양 대신 이홍장의 파견인 정도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와서 1894년에 청일 전쟁 직전에 도망가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사실상 조선의 총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갑신정변, 이모군란, 동학 농민운동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진압하는 변화를 모색할 시점에 진압했던 주역이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려고도 했고 고종 황제와 만날 때 기립도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대통령과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을 사실상 우리한테 실패를 안기게 되는 그런 외세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그렇게 좋은 백자라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선이라는 시스템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의지조차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가보시기를 권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덕수궁 뒤에 가면 중명전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고종 황제의 서재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조선의 국권이 침탈당하는 바로 을사능약이 맺어진 곳입니다. 근데 을사능약이 맺어지는 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당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는 조선의 대신들 당신들 잘 들어라. 지난 10여 년 동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마구 조선의 대신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의 대신들이 사인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권, 외교권이 침탈당하는 을사능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록을 처음 봐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정말 XX 같은 친구가 있나? 아니 나라를 빼앗으면서 뭐 그따위 얘기를 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너희가 한 일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봐라. 이거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따위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간 10여 년 동안 사실은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죠? 조선을 먹었어야죠. 근데 조선을 먹지를 못합니다. 왜 먹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역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뭐가 일어났죠? 큰일 났다. 독풀어가 일어났습니다. 독을 풀었죠.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해서 조선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뭡니까? 아무도 한반도를 혼자 요리할 수 없는 세력 균형이라는 것이 한반도에 있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너희 뭐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중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로서 우리가 다 자세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느냐, 우리가 나라를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빼앗겼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얻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백자를 통해서 조선이 망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